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론부터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부터 해보자. 사용부터 해보자. 일단 아주 적극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일단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해 보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런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면 내가 다른 나의 목적에 맞게끔 변형해서 개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좀 리뷰하고 오늘 이 각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한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이 주는 의미, 그 다음에 활용 방법, 그 다음에 확장 방법들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할 내용이고요. 자,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세상은 이제 이렇게 나눠질 거다 얘기했습니다. 즉, 이 코로나 이후의 삶과 코로나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AC, BC, A씨와 B씨로 또 다른 시대 구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토마스 프리드만 박사님이 세상은 BC와 AC로 나눠질 것이다. 엄청난 그러니까 변화의 분기점이죠. 그죠? 변곡점이죠. 자, 1913년도에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말이 어디 갔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1800년도만 해도 거리에 말이 있었던 거죠. 말로 사람이 이동을 하고 했었는데 1900년대가 들면서 말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자,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65년도에 2000년대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만화입니다. 엄청 그죠. 그래서 35년 후에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청소를 로봇이 한대요. 어느 정도 맞네요. 움직이는 도로, 움직이는 도로, 그죠? 그다음에 컴퓨터의 도움, 그죠? 또 뭐가 있나요? 달나라, 그죠? 어딘가 언론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부를 집에서 한대요. 공부를 집에서 한대요. 그죠? 그다음에 집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원격 진료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비대면 수업 맞나요? 어. 그다음에 소형 TV 전화기 스마트폰으로 다 통합이 됐죠. 예. 그죠? 엄청난 그다음에 태양열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그죠? 태양광도 있고요. 태양광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참 신기하죠. 그죠? 어쨌든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잉글랜드,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에 그 볼링장에 핀보이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볼을 쓰러뜨리면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뒤에서는 사람이 그 볼이 이것을 핀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이제 세워주는 기능을 했죠. 조금씩 발전했죠. 사람이 100% 하던 것을 사람의 일을 좀 줄이면서 기계가 약간 대체를 했죠. 됐나요?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사람이 어디 갔죠? 점원은 어디 갔죠? 그러니까
자, 말이 기계로 바뀌었고,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했고, 이제는 이 반자동화에서 완전 자동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할 때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고 나면 음식이 기계가 만들어서 나오게 되고, 나온 음식은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커피숍 같은 경우는 100% 인공지능 그 로봇이 이렇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점포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명분이 더 생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계 도입과 로봇 도입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킵니다. 원래 이런 흐름이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이 기기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격차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문제도 또 다른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이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얘기, 자동차 얘기 했습니다. 그죠? 과거에 지금 시니어 반에 계시는 분들은 뭐 누구보다 다 잘 아실 것이고 이 자동차를 빨리 배운 사람들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점점 더 업무의 확장 폭이 넓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화 가운데 빨리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PC 통신 시절입니다. PC 통신. 그죠?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또는 후반까지도 이 PC 통신을 활발하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월드와이드 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 7년도에 그 한메일이 나왔죠. 한메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대단한 혁신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종이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메일이 생기고 나서 그 PC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메일을 또 주고받다가 자,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단점은 뭡니까? 내가 그 PC에 있어야만 그 PC를 사용해야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메일이라는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메일 서비스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한메일은 단기간에 1,0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 회원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이메일들이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고 이 카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이버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메일 그 쇼핑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포탈이 되죠. 그 포탈이 되는 방식은 포탈이 뭐냐?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서비스가 있으면 포탈인 겁니다. 그 서비스가 이메일로 시작을 하든 구글 그 검색으로 시작을 하든 이 컨텐츠로 시작하든 자 다음의 경우는 다음 포탈은 시작이 이메일이었어요. 네이버 포탈은 자 검색이었습니다. 그죠? 또 뭐 페이스북 그 같은 경우는 SNS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죠. 빨리 움직인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 만든 사람뿐만 아니고 이 다음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온라인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가 다 비즈니스죠. 여기에 뛰어들었던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른 기회를 계속 얻었다라는 겁니다. 꼭 만드는 것만이 100%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네이버도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인터넷 초창기에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사이트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연결하는, 그다음에 비즈니스 생태계를,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엄청난 광고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을 만들고 확산하고 생태계를 만든 주체가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검색할 때 돈을 넣으면 광고가 뜨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그죠? 네이버. 또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2007년도에 2006년인가 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따라잡은 사람들은 앱 마켓이라는 거, 앱 스토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변화 가운데 따라잡은 사람은, 변화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어쨌든 모바일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튜브 초창기 화면입니다. 유튜브 초창기 화면.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의 영상에 대해서 영상 플랫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유튜브 플랫폼에 영상을 올려서 엄청난 어,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를 확보하고 자신만의 어, 그 채널을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기회를 얻었던 거죠. 자, 페이스북 어떻습니까? 페이스북 지금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죠? 예, 실시간 접속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엄청난 회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쩌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하나의 왕국의 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개개인이 올리는 포스팅, 공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이 다 페이스북 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보로, 빅데이터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현재 우리 전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지역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은 유튜브 플랫폼을 만들었던 사람 또는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사람뿐만 아니고 이 플랫폼을 이용했던 유저들도, 광고주들도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플랫폼을 유심히 보고 우리가 적극적인 사용자로 나선다면 우리 또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뭔가 서비스들을 알고 그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또한 새로운 기회, 기존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 막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도전해보고 사용해보고 생각해보고 논의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인공지능 개론 수업을 딱딱하게 뭐 이렇게 인공지능의 원리라든가 수학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보다는 실제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서비스들이 가지는 의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시간, 이렇게 만들어 봄으로써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좀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참 재미있는 예제들인데 이 베이비페이스라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뭔가 하면, 자, 우리 아이들 입체 초음파 임신했을 때 입체 초음파를 찍으면 이 베이비페이스라는 회사에서 이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해냅니다. 예측을. 실제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실제로 이제 예측한 사진이고 이것이 실제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유사하죠. 예,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제 예측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불명확한 사진인데 이렇게 실제로 태어난 아이와 유사하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유추해내는 거죠. 요 들어가 보면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러한 서비스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누구나 자녀를 자녀가 있는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이 서비스를 알면 다 선물로 하지 않겠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내는 거죠. 자, 결국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얼굴 사진을 패턴에 따라서 변형을 해서 예측을 해주는 거죠. 예측이죠. 그죠? 근데 예측인데 실제 아기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인공지능 중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알려진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김주아 AI입니다. 김주아 AI. 그죠? 김주아 AI. 그래서 뭐 이미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 다 봤겠지만 이 영상을 한 번씩 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 보시면 이제 그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문 영상에 보면은 비슷하다고 지금 해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사람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김주아와 해보겠습니다. 인간 앵커와 안녕하세요, AI 주아 씨. 앵커죠. 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자, 통상교섭본부장과 바로 이 나이지리아의 인간 응고지 앵커가 오콘조이 얘기한 웨알라 것을 후보가 기억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낯선 AI 외국어가 앵커가 포함됐는데도 별로 자연스럽게 어색한 걸 못 따라하는 거죠.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 평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말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이거는 제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어떤 19도 감정에 한번 읽어보도록 관련된 하겠습니다. 것들은 또 좀 어색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발음은 정확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듯 맞습니다. 합니다. 물론 AI 앵커가 속도 면에서는 인간인 저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인간만의 온기나 감정까지 싣는 건 앞으로의 과제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좀 천천히 왔으면 싶기도 합니다. 자, 보셨죠? 예. 그러니까 텍스트만 있으면 그 대본만 있으면 어떠한 연습이 필요 없이 바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훈련을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감정과 감성이 함께 그 표현에 녹아나는데 이제 AI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한 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점. 자, 이 기술을 만든 회사가 머니브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머니브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 보면 이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상 합성 여기는 AI 딥러닝 영상 합성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 AI입니다. AI. 네. 그 AI 모델을 선택하고 이 사람 할 말을 우리가 넣어주면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텍스트만 입력하면 즉시에 영상이 제작이 완료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AI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챗봇이 뭐였어요? 그냥 텍스트만 우리가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얼굴이 보이면서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현실감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AI가요,
만약에 3차원 입체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 안경을 썼을 때 입체감을 가지는 캐릭터로 보이면 어떨까요? 이제 그런 시대도 곧 오겠죠. 그게 가상현실. 이 VR과 융합이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스튜디오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 대본만 입력하면은 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뉴스의 경우는 어떤 속보가 들어왔을 때 이 속보 내용을 누군가가 대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앵커한테 주는데, 자, 지금 그러한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대본만 준비하면 바로 뉴스가 되고 어떤 영상 제작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선생님도 이제는 이 인공지능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이 인공지능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하게 얘기를 하든 계속 응답을 해줄 것이고, 인공지능 하나를 가지고 수십 명, 수만 명, 수천 명의 학생을 1대1로 다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1대1로. 엄청나죠? 예, 선생님 있잖아요. 스피킹 하는 거니까. 이 선생님이 가이드를 합니다. 헬로우라고 따라, 헬로우 해봐야 뭐야. 헬로우 하면 이 선생님이 발음을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그죠? 다시 따라하기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AI가 수만 명, 수천만 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어떻게 보면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프랙티스가 중요하잖아요.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AI를 활용하는 것이고, 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키오스크, 쇼핑 호스팅도 그 설명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죠? 예, 키오스크도 이제 음성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머니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이제 이걸 한 거고, 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존에는 전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콜센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콜센터하고 교육,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AI로 대체가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콜센터와 관련된 일자리, 그죠? 교육에서 교사와 관련된 일자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과연 AI가 그 자리를 침범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게다가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재밌는 거는, 제가 대본을 준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본을 해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 첫 번째 시간이 두 번째 시간 GPT-3라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얼굴은 없지만 우리가 주는 퀘스천에 대해서 앤서를 합니다. 그러면 이 AI 앵커가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이 GPT-3가 이제 브레인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이 브레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김주아 앵커는 이제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말 그대로, 그죠? 근데 이 스피커가 김주아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가 이건 뭐 연예인, 다양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 뒤에서 GPT-3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과 결과물들을 리턴을 해주면, 이 프론트 단에서는 김주아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 해줄 수 있냐? 뭐 실시간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 대해서 이 캐릭터가 응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아가서 향후에 VR과 연관이 된다면, VR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 김주아 앵커는 단지 이렇게 2차원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3차원 인공지능이 우리하고 대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3차원 그 입체감 있는 그 인공지능 하나가 전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뭐 204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GPT-3의 발전 속도, 그 다음에 4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 특이점이 오는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머니브레인 얘기했습니다.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올드넷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MS가 이제 그냥 재미삼아 하나 만든 거예요. 재미삼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재밌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을 하나 올리면 이렇게 이 나이를 예측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진의 얼굴에 이제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리면 나이를 예측해 줍니다. 근데 다른 걸 해볼게요. 지금 24살, 이거는 29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예측이죠. 근데 재미삼아 하는 건데, 또 다른 사진 하면 24살. 이게 너무 낮게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조금 하면 45살. 여기 약간 이제 좀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다. 예측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자, 예측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나이를 예측해 주는 건데, 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성격. 그죠? 예, 성격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근데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지금 여기는 나이만 갖고 있네. 그 다음에 이 얼굴에 숨어 있는 감정 또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웃는 김주화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김주화 씨인데 여기에 보면 웃는 표정이 남아 있죠. 웃는 표정. 예, 대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없던 로스팅 라면을 향해 정면, 백면, 갑자기 그 웹브라우저가 켜져가지고 스팸이 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캄보디아 김태경 하면 또 쭉 검색을 해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웃는 캄보디아 사람 이라고 하면 캄보디아 사람인데 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슬픈 한국인 하면 뭔가 슬픈, 순간 부정적인 표정을 가진, 좀 좋지 않은 표정을 가진 것들을 찾아낸다. 그죠? 이렇게 이게 자신의 얼굴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 감성을 판별해서 그 판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가능한 게 뭔가 하면, 이 MS에 인공지능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기네들의 엔진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API 엔진을 이용하면 지금 하워드넷과 같은 서비스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예. 자기네들은 그 인공지능 모델이 있으니까 얼굴을 입력하면 나이를 예측해주는 API도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사진을 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활용해라 이렇게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기 그 MS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개해주는, 홍보하는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그 웃음, 그 이웃에 우리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사진이 뜨죠.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래서 하울드넷, 그래서 이것도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예측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아마 아키네이터라는 건데, 스무고개 방식으로 어떤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를
어떤 찾아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퀘스천을 만들어 놓고 그 중요한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답을 생각하고 있는 인물을 유추해내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스무고개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둘리를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네, 둘리. 자, 둘리인데 아니죠. 유튜브가 아니고 남자라고 해야 되나? 남자 합시다. 실존 아니죠.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죠. 둘리니까 세 글자 아니죠. 수염이 없어요. 두 글자 맞아요. 머리카락이 없죠. 뼈다귀 아니죠. 푸른색 눈 아닙니다. 아니요. 뿌허 아니요. 이상한 질문이네요. 둘리가 구했나요? 모르겠네요. 다리가 길고 가는가요? 아니요. 게임 아니요. 동물의 모습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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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니요. 둘리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예, 이렇게 지금 내가 질문에 따라서 답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자, 이것이 뭐 인공지능이다라고는 100%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찾아낸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익입니다. 토익. 그 산타 토익이라는 건데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의 점수를 예측해주는 그 토익 점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인공지능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틀리는 문제 계속 틀리잖아요. 그리고 맨날 맞추는 것만 쉽다고 생각하니까 맞추는 것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문제를 풀었어요. 20문제. 딱 20문제만 풀었는데 제 예측 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지금 보통 계속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파트별로도 지금 뭐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줍니다. 코멘트를 해줘요. 그래서 김태경님의 점수 분포도는 뭐 평균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마 매달 점수 정체되어 있을 거다. 지금 아주 이 시점에서 조심해야 될 시점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문법 문제를 확실히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할 때 문법 문제를 틀렸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어휘보다도 그 문법이 중요하대요. 그죠? 그래서 문법에 대한 감점을 줄여야 된다.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약 1000개 정도의 단어를 바짝 벼락치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자, 둘째, 그 LC 점수를 만점으로 끌어올리래요. 그래야 이제 900점 올라가는가 봐요. 그죠? 그다음에 LC 점수를 올리는 것이 RC 점수 올림보다 훨씬 쉽대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 투자해서 추천 강의를 LC 파트별 비법 공식을 암기하고 실전 문제 풀이로 반복 연습하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딱 20문제를 푸니까 딱 인공지능이 너는 어디가 몇 점대가 나오는데 그 점수대에서 점수를 높이려면은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지금 내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다? 기존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나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있죠. 많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예. 산타 토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도 맨날 틀리는 문제 틀리고 이제 내가 맞추는 문제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바틀렉 있는데 병목점이 있는데 그 병목점을 인공지능이 딱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정도로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마치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